안녕하세요. 일본 강의론 첫 번째 첫 주제 1강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강의 자체는 한 주에 이렇게 이제 상중하로 해가지고 물론 따로따로 올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서서 이제 안내를 보셨겠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1시간씩 강의를 해서 총 3시간 강의를 이제 업로드를 할 겁니다. 한 번에. 그래서 이제 상중하로 되는 건데, 이게 업로드되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녹화 시간하고 업로드되는 시간이 좀 있어서 아마 약간 텀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한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세 편이 다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강의 계획서 기반으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다만 이제 강의 계획서는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강의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는데, 뭐 현재는 지금 수업 인원이 40명이 넘은 상태고, 또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로 전환하면서 저희가 이제 강의 계획서상에 있는 항목들을 조금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 뭐 크게 조정되진 않을 거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교수님이 건강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지금 목이 지금 상당히 안 좋으신 상태거든요. 그래서 대신 읽어드리는 것 뿐이고, 그러니까 제작에 대신 읽어드리는 것 뿐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강의 자료와 강의 원고들은 교수님께서 직접 제작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처리를 할 거고, 저희가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는 좀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또 닥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제 거 할 게 또 있는데 이것까지 겹치다 보니까 또 중간에 좀 컴퓨터 사고도 좀 있었고 해서 좀 미흡한 점이 많았는데, 이번 학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정해진 날짜에 이제 업로드가 되고, 그 다음에 강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강의가 업로드가 된다고 해서,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지금 강의 시간이 목요일 1시부터 목요일 4시까지 저희가 원래는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목요일 1시에 업로드가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강의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때 시간이 맞아서 이때를 잡아놓은 건데, 그럼 이때 저희가 녹음을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작을 이때 해야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업로드는 목요일 밤에 보통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죠. 저희가 최소한도로 편집 시간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뭐 음성을 조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다 이제 거기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언제든지 이제 문의사항이 있으면은 이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또 이제 저희 조교 연락처라든지, 또 이제 제 연락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블랙보드에 다 공개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언제든지 문자나 문의사항을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소통을 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강의는 일본 정치론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 일본의 현실 정치 부분을 이제 다루는 건데, 원래 같으면 이 강의 설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 주제들,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처음에 수업 시하고 바로 추석이죠. 그래서 쉬고 그 다음에 평화헌법은 무엇인가, 자유대 능력, 그 다음에 개천절 또 쉬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의 능력과 현실, 주일미군의 능력과 현실, 일본의 우주개발, 지소미아 논란과 한미일 관계, 그리고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위안부 문제, 일본의 원자력 에너지 관련 문제, 그리고 이제 대일 적자, 무역 적자 문제, 그리고 고령화 저출산 문제, 바람직한 한일 관계, 미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쭉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이제 이론 강의를 한 4주 정도, 이제 이런 배경이나 이런 뭐 평화헌법이나 이제 자유대 능력이나 기본적인 이론 강의를 4주 정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주차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관련 주제들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다 이제 발제를 하면, 그 발제를 보고 듣고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논의할 사항을 지적하고 코멘트하고 토론해보는 이런 형태로 보통 강의가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게 저희의 모든 일상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사실
강의 평가가 그렇게 이제 좀 호의적일 수가 없는 게 저는 이해는 합니다. 제가 그 입장이라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학교라고 이제 그 등록금이나 비싸나 싸나 이제 비싼 등록금 내고 이제 등록을 했는데 아무리 코로나라지만 뭐 등록금을 조금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막 온라인 강의만 하다 보니까 내가 한양대를 다니는지 방송통신대학을 다니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죠. 이게 지금 모든 학교에서 다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참 비극적인 일이지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 숫자가 20명 이하 20명 이하의 강의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강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 무슨 연락이 왔냐면 지금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6주까지는 일단 온라인 강의를 하고 7주부터는 오프라인 강의가 필요하면 오프라인 강의를 신청하면 허가를 해주겠다라고 학교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학생 수 20명 이하의 강의들만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위 강의실 내에도 이제 거리를 둬야 되니까. 근데 저희가 강의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숫자가 좀 많다 보니까 그게 또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프라인 강의 같으면은 이제 만나 뵙고 여러 가지 사정도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드밴티지도 드리고 가끔씩 뭐 아이스크림도 사드리고 하면서 좀 이게 서로 스킨십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께서 또 제 강의를 처음 접하는 분들께서 뭐 질책을 좀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이제 돈 아깝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자괴감을 많이 느꼈고 뭐 좀 그랬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번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좀 나름대로 했고요. 온라인 강의에 맞춰 가지고 이 커리큘럼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현대 일본 정치에 관한 부분들도 저희가 다 다룰 겁니다. 다룰 건데 이거는 한 3주 차부터 저희가 이론 강의, 이 현대 일본 정치에 관한 내용들을 쭉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전에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머릿속으로만 좀 구상했던 부분이고 지난번에 저희가 지난 학기 때 그 대학원 과목을 제가 좀 도와드리면서 느꼈던 건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의 그 고대사 그 다음에 뭐 전국시대 그리고 메이지 유신 그리고 현재 일본의 이제 사회상 예를 들어서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고 또 경제 구조는 어떻게 짜여져 있고 또 일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이런 데 대한 이 문화나 이런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도외시하고 있었다. 사실 여기 지금 거론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주일 미군 문제, 평화헌법 문제, 집단적 자위권 문제 이런 걸 접하는 이런 걸 대하는 일본인들의 자세를 우리는 사실은 쟤들이 무슨 생각으로 저런 걸 하는지를 거의 무시하고 살다시피 했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 중심으로 생각한 게 대부분이죠. 사실은 독도 문제도 그렇고요. 물론 우리의 국익과 일본의 국익이 충돌을 했을 때 그렇게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는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맞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럼 왜 저렇게 판단을 하고 저렇게 생각을 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히 좀 무관심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거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도 2차 대전 당시에 그 진주만 공습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일본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는지도 몰랐고 또는 막 가미가제 공격하고 막 자기 몸을 던지는 공격을 해오니까 쟤들 도대체 왜 저러냐 너무 놀랐다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일본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자 라고 시작해서 뭐 나온 책이 그 국화와 칼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그 1940몇 년도에 나왔거든요. 제가 알기로. 급히 국무부에서 의뢰를 줘가지고 연구 영역 차원에서 이제 책이 나왔는데 그 저자도 사실은 일본에 가본 적이 없어요. 전쟁 때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내에 있는 일본 관련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쓴 책이 무슨 베네딕트가 쓴 이제 국화와 칼이라는 책입니다. 지금도 이제 명조로 내려오고 있죠.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썼는데 나름 그래도 일본에 대해서 잘 파악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실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너무 무심했던 게 아닌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생각하는지, 왜 저런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무심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어요. 단적인 예를 들면
이건 나중에 말씀드려야 되긴 한데 지금 생각난 김에 말씀드릴게요. 단적인 예를 들면 그 일본은 같은 시기인 전국시대 때 우리는 그게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 넘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개국을 하고 조선이 초중반이 쓱 넘어오는 시대에서 이제 선조 때까지니까 개국 이후에 한 100년, 150년 지난 시점이 임진왜란 직전 시대고요. 일본은 이제 전국시대가 시작되는 게 거의 한 100년 가까이 싸웠거든요. 이 도가와 이에야스가 통일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 전국시대 때는 일본은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각 지역을 다스리는 다이묘들, 우리로 치면 이제 경상도, 전라도, 근데 이거보다 더 작은 단위입니다. 시나 군 단위의 작은 다이묘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 50개인가 뭐 그럴 겁니다. 전체 다이묘들이. 그들이 각각 다 자기들만의 도시국가를 거느리고 있었던 거죠. 다스리고. 그러다 보니까 군사력을 키우려면 돈이 있어야 군사력을 키울 거 아닙니까? 왜냐면 그때는 월급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상업 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산물을 내다 팔든지 또는 외국과의 교역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또 광산 개발해서 다른 번에 판다든지 소금을 만들어서 다른 번에 이제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소위 말해서 각 그 지역 번들마다 우리로 치면 이제 군 단위 뭐 이런 건데 각 도시 국가들마다 굉장히 활발한 상업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부유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부유해지면 군사력이 증가되고 이렇게 되면 자기들끼리 싸움할 수 있는 군대가 생기고 돈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일본 전국시대의 밑바탕이 됐던 겁니다. 반면 조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똑같은 상황을 고려 때 겪었었거든요. 그 고려 같은 경우에 후삼국을 통일할 당시, 이게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할 당시 딱 직전 상황을 보시면 일본의 전국시대하고 똑같았습니다. 각 지역별로 그 호족들이 있고 그 호족이 각각 외국이나 다른 그 지역들하고 이제 무역을 하면서 경제력을 키웁니다. 그래서 경제력을 키우면서 그 경제력을 기반으로 군사력을 키워서 사병을 양성하고요. 그래서 그 사병들이 후삼국 시대 때 이합 집산을 하면서 싸워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입장에서는 그걸 뻔히 봤으니까. 그런데 소위 말해서 이제 권력자는 이성계가 들어오면서 중앙의 권력은 바뀌었지만 지방 하삼도 소위 말하는 이제 전라 경상 충청도에 각 지방에 나눠져 있는 호족 세력들 권력자들은 완전히 교체된 게 아닙니다. 지방관이 내려가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경제력을 어떻게든 망가뜨려야 그 사람들이 군사력을 키우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업을 장려하는 게 아니라 상업을 통제합니다. 일단 조선시대 때는 이제 중앙에 이게 전국적으로 도로망을 확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레 하나 제대로 지나갈 길이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둡니다. 그러면 육지를 통한 상업 활동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일부러. 길을 잘 닦아 놓으면 외적도 쳐들어오기 쉬울 뿐만 아니라 장사도 잘 될 테니까 그러면 지방에 있는 세력가들이 부유해질 테고 그 부유한 세력가들이 군대 모아가지고 왕 공격밖에 더 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모든 무역은 조선 왕실 중앙에서 장악을 하고 지방은 그냥 낙후된 채로 두는.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때 가만 보면 그 온통 지방의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만 발전을 하잖아요. 해상 무역만 했던 거니까. 그 뭐 좋은 선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하고 이게 다였죠 사실은. 나머지는 사람들이 소위 등짐을 짊어매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보부상처럼. 그 길이 얼마나 열악하냐 하면 그 여러분들이 이제 뭐 북한산이나 이제 뭐 어디 다른 산 같은데 등산로를 가보시면 이 사찰이 있는 등산로는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오솔길 같은. 그러니까 진짜 야 여기는 말은 어떻게 타고 갈 수 있겠는데 바퀴 달린 거는 지나기 힘들 것 같다 라고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전국적으로 가장 큰 도로가 그런 도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군이 쳐들어오기도 왜군이 이제 뭐 단숨에 쳐들어오기는 어려웠지만 뭐 막질 않으니 임진왜란때 왜군이 7일 만에 일주일 만인가 열흘 만인가 보름 만인가 하여튼 한양까지 쳐들어왔고 이거는 그냥 달리면서 온 거예요. 또 당연히 못 막았으니까 그런 길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코니시 유키나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아니 임진왜란때 경북에 이제 문경세제라고 아주 험한 어떤 그 지형이 있거든요. 거기만 막으면 우리가 못 쳐들어갈 텐데 왜 저걸 안 막고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그만큼 도로 사정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조선은. 그게 그냥 열악한 게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한 거라는 거죠. 지방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이게 마치 내가 너무 꽃미남인데 내가 만약에 너무 외모가 너무 좋으면 너무나도 많은 여자들이 나를 좋다고 할 거고, 그럼 내가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 거니까 내 스스로 살을 찌워가지고 이 외모를 좀 떨어뜨리자. 이렇게 한 겁니다. 조선은. 비유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랬던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일본하고 우리하고 그런 식으로 차이가 있었다. 근데 그걸 도외시하고 그냥 일본은 저렇게 해서 상업도 많이 하고 상업을 중시했는데 조선은 고리타분하게 사대주의에 빠져가지고 유교에 빠져가지고 상업을 도외시해서 결국 이 꼴아지 났다. 그렇게 단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 조선의 그 학자들도 상업하면 돈 번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왕실에서 아주 극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뭐 조선이 팔 게 없어서 못 팔았다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려시대 때는 상업이 굉장히 융성했거든요. 예를 들면 뭐 팔 게 없으면 청자라도 구워서 팔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기술은 있는데 오히려 이제 장사를 하기 싫어했던 걸. 그게 이제 조선의 어떤 현실이었던 거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일본은 일본만에 갖고 있는 독특한 특색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미처 감지하지 못하는. 그래서 처음 몇 주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일본 애들이 이런 어떤 과거 문화적인 특성 때문에 지금도 이런 판단을 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시대에서, 현재 사회에서 일본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독특한 특성, 우리하고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그냥 일본에 경차가 많으니까, 작은 차들이 많으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 효율적인 걸 좋아하고 그래서 작은 차를 좋아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사치 안 부린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괜히 큰 차 살려고 그러지, 외제차 사고 큰 차 살려고 그러지, 일본 사람들은 아니 검소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작은 차를 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본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살면 큰 차 삽니다. 일본 사람도 사람인데 당연히 큰 차 사고 싶죠. 근데 일본에 살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일본에 이민 가서 산다고 그러면 여러분도 작은 차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일본이란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일본은요, 자동차를 구입하려면 그 주차 시설이 확보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에 살아도 주차장이 다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주차장을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그게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차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차가 크면 돈을 더 많이 내기 때문에 차가 작을수록 좋습니다. 어쨌든 차를 가지려면 주차장, 소위 말해서 차고지라고 하는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일본은 2년에 한 번씩인가 그 자동차 검사를 받거든요. 자동차 검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이 뭐 지금 성능은 어떻고 또 노후되진 않는지, 불법 개조하지 않았는지 이런 자동차 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검사 비용이 4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일본은 한 120만 원쯤 해요. 120만 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200만 원까지 한다고 들었습니다. 자동차 검사 비용만. 이건 그냥 그 검사를 해주는 일본 자동차 협회가 있거든요. 여기에 그냥 돈을 줘야 돼. 생돈이 뜯기는 거예요. 한 1년에 한 1년인가 2년인가에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보험료는 상관없이 검사비만.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런 게 다 있냐 싶죠. 내가 돈을 왜 저렇게 많이 내야 돼 싶죠. 그죠? 그래서 일본은 가능하면 사람들이 새 차를 사지 않고 중고차를 삽니다. 그게 바로 가장 큰 이유인데, 그게 사실 돈을 아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중고차를 바꿉니다. 그게 무슨 개념이냐면, 뭐 중고차인데 새 차 같은 중고차가 있어요. 중고차로 나온 거지. 그래서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자기네들 차를 팔기 위해서 경차를 판매하는데, 이거를 이제 유통 단계를
좀 다르게 해서 법인에 넘겼다가 또는 이제 뭐 렌트카 업체 렌트카 쪽으로 넘겼다가 바로 중고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일반에 판매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내가 기존에 예를 들어서 마티즈가 있다 칩시다. 근데 얘가 이제 거의 2년이 다 됐어요. 그러면 얘를 200만 원 내고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러기 싫으니까 중고차 업체 찾아갑니다. 도요타나 뭐 이런 그 세일 업체 찾아가가지고 중고차가 있는지 쭉 봅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한 400만 원짜리 중고차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사는 겁니다. 대신 내가 몰고 다니는 중고차 마티즈 이거는 그 업체에서 또 사줘요. 그 적절한 가격에. 그러면 그렇게 400만 원 주고 새 차를, 그러니까 새 차가 아니지, 중고차를 다시 구매하는 게 무슨 이득이 되냐? 그 400만 원짜리 그 중고차는 자동차 검사가 되어 있는 차입니다. 가장 최근에 자동차 검사를 받은 차예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그 중고차를 사게 되면 자동차 검사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 돈 200만 원이 덜 나가는 거죠. 여기서 일단 200만 원이 세이브가 되고, 그 차량 업체는 그걸 팔아서 자기들이 돈을 법니다. 그럼 걔들은 자동차 검사를 어떻게 받냐? 자체적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 거대한 카르텔이 조성되어 있는 겁니다. 자동차 업계하고 이 검사 업계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업계하고. 일본 사람들은 이걸 뻔히 알면서도 일본에서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 패턴이 그렇게 된 겁니다. 큰 차는 검사 비용도 더 많이 나오고 중고차 가격도 더 비싸니까 사람들이 큰 차를 외면하는 거고요. 이게 일본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독특해서 저렇게 사는 게 아니라 걔들의 어떤 환경이 그 업자들 간의 어떤 유착 관계가 저런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독특한 게 아니라 일본이 원래 저렇다. 일본의 어떤 구조가 저렇다 지금. 워낙 오랫동안 개혁이 안 되고 쌓여왔던 유착 관계가 지금 이런 기형적인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근데 뭐 2년에 한 번씩 차를 바꾸니까 또 적절한 가격에 나쁘지 않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처럼 큰 차 좋아하고 차 하나 사면 이제 오래 갖고 가시는 분들한테는 좀 안 좋죠. 근데 그걸 이제 안 하려면 돈을 많이 버셔야 되는 거고. 하여튼 뭐 그런 나라고요. 여담이 좀 길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강의 계획서는 이렇게 돼 있고, 저희가 그러면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출석 10%, 저희가 지난 학기 때 출석을 좀 배려를 했더니 너무 이렇게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출석은 저희가 체크를 할 겁니다. 체크를 할 건데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저희가 이제 영상이 3개 올라갑니다. 한 주에 영상이 같은 날 3개 예를 들어서 1강, 상중하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3시간 분량이에요. 이렇게 1강, 상중하 이렇게 올라가는데 1강의 이제 상편에 여러분들이 그 학번을 적으시면 됩니다. 댓글에. 예를 들면 뭐 2000 몇 번 아무개 이렇게 적지 마시고 이름은 적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공개된 사이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름은 가급적이면 적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학번만 적으시면 저희가 출석부에서 교차 대조해가지고 체크를 알아서 할 겁니다. 다만 이제 만약에 목요일날 영상이 올라간다 그러면 꼭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적어야 되냐, 뭐 그건 아닙니다. 목요일날 영상이 올라가면 그 다음 주 목요일날 영상이 올라가기 전까지만 여러분이 영상을 보고 듣고 학번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그때 알아서 체크를 할 거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제가 중간에 하나 정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 학습 참여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학습 참여도는 저희가 별도로 뭐 이것도 과제로 돌릴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과제가 하나에서 2개 정도 별도 과제가 나갈 테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저희가 뭐 아시다시피 만나서 시험을 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중간 리포트, 기말 리포트 이래서 별도로 나갈 겁니다. 별도로 나갈 건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기말 리포트입니다. 여기는 지금 30% 돼 있지만 사실은 기말 리포트가 한 40% 정도, 40%에서 한 50% 정도 배정이 될 겁니다. 비율이. 왜냐면 이제 기말 리포트는 여러분이 원칙적으로 하자면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심층 보고서를 써야 되는 리포트니까, 사실 이게 여러분이 이 성과를 평가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어떤 주제로 하냐? 기말 리포트는 어떤 주제로 할 거냐?
일단은 이 안에 리스트에 있는 주제들 여기 보시면 저기 보시면 요 리스트 안에 있는 주제들로 하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약간 파생되는 주제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터무니없는 주제는 좀 문제가 있지만 그 일본 정치하고 관련이 있는 자기가 좀 연구 분석하고 싶은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실의 어떤 그 큰 의미를 또는 뭐 유의미한 현실의 일본 정치하고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으로 작성을 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 일본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알고 싶다.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이제 일본이 민주화 운동을 하고 정공투 시절에 그 학생 운동했던 사람들이 향후에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90년대 일본 애니메이션의 8, 90년대 부흥을 일으켰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좀 알고 싶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들이 만들었던 일본 애니메이션들을 보면 일본 사회나 일본 정치의 문제의식을 많이 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패트레이버라든지 뭐 기동전사 건담 오리지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라고 하더라? 구건담이 아니고 하여튼 원래 기동사 건담이나 제트 건담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단순히 애니메이션의 차원이 아니라 일본 사회의 문제점도 많이 담고 있거든요. 뭐 계층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분석하고 싶다 하면 그건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제를 골라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연구하고 싶다라고 저한테 이제 말씀 주시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 이것도 이제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니까 이 주제가 괜찮다 안 괜찮다를 그러니까 이게 한 10월 보자 10월 1일이니까 10월 8일 10월 8일까지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내냐 그냥 이메일에 적지 마시고 제가 이제 이걸 여러분들 거 다 취합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소개해주면서 방송에서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할 거거든요. 이 주제는 어떤 내용이니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왜 선택을 하게 됐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 주제를 연구하고 싶은지 이거를 A4 용지 한 장 정도로 정리하셔가지고 A4 용지 한 장으로 정리하셔가지고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이쪽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0월 추석 지나고 10월 8일까지 그러면 제가 그 다음 주에 이걸 다 취합을 해서 소개해주면서 이 주제는 이래서 괜찮고 저 주제는 저래서 괜찮고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이게 기말고사 대체 과제입니다. 기말고사 대체 과제고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 대체 과제는 뭐냐 중간고사 대체 과제는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자 하고 싶은 거 리포트로 써서 제출하라고 하면 개인차가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어떤 그 능력이 또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는 공통의 주제를 하나 드릴 겁니다. 아직은 고민 중입니다. 아직은 고민 중인데 제가 다음 주까지는 아마 말씀드릴 것 같아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는 결정을 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는 공통의 주제를 하나 드릴 거니까 예를 들면 일본의 위안부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 것 같은가 라는 식의 이런 형태의 주제 이런 형태의 이제 공통의 주제를 하나 드릴 거니까 이게 나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공통의 주제를 하나 드릴 테니까 그 공통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리포트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같은 주제로 다른 사람들이 작성을 한 거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그 능력치를 저희가 체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기말 리포트하고 이렇게 교차해가지고 채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점수는 기본적으로 여기 코스대로 쭉 따라오시면은 다 B 이상은 받으실 겁니다. B는 받으실 거라고 보고요. 너무 이렇게 막 듣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메일 보내라고 했는데 메일도 안 보내고 수업에 하나도 협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F 아니면 C가 나가겠죠. 그런 식입니다. 하여튼 점수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이게 상대평가다 보니까 사실 지난 학기 때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상대평가다 보니까 또 직접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니까 이 변별력을 내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96점 맞았는데 B 받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96점인데 왜 B냐? 그러니까 A는 20명밖에 받을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A는 20명밖에 못 받는데 그 97점, 그러니까 100점부터 98점 사이에 20명이 다 꽉 차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97점이 B를 받는 거예요. 절대 상대평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점수를 뭐 80점 밑으로 깎아내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늘 점수 채점하고 나면 늘 이제 그렇게 좀 이상하다, 잘못된 거 아니냐 물어보시는데 저도 좀 갑갑합니다. 사실 절대평가 같으면 제가 고민 안 하고 점수 채점을 할 거거든요. 근데 상대평가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마음 상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을 말씀하시고 하지만 지금 바꿔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꿔주면 다른 학생이, 여러분보다 잘한 다른 학생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걸 여러분도 그런 사회를 원하지 아니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분량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규정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최소 한도의 그 양은 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걸 그냥 한 3페이지 안에 끝낸다든지 이러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주의해 주시고요. 그 형식적인 부분은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그 사회과학 논문 같은 거 찾아봤을 때 나오는 이제 논문들 있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 나눠져 있고 중간에 소제목 1번, 2번, 3번 돼 있고 그 밑에 뭐 소괄로로 1번, 2번, 3번 나눠지는 그런 형태를 가급적이면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받다 보면 그 제목에 번호 하나도 안 붙이고 마치 그 수필이나 기행문처럼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비교 평가이기 때문에 점수가 좋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꼼꼼하게 다 읽어봅니다. 이거를 전부 다. 그리고 이제 구글에 약간 좀 이게 수준, 이 학년이나 만약에 뭐 저희가 아무리 저희가 2학년이라도 이 문장은 너무 수준이 높다. 근데 각주 표시도 없고 참고 표시도 없다. 그러면 이걸 긁어다가 구글에 넣어서 돌려보기도 합니다. 유사한 형태의 문장의 원문이 있는지.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다 검토를 하고 저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믿으셔도 됩니다. 그건 믿으셔도 되고요. 적어도 이제 이걸 한 6, 7년 해왔기 때문에 그럼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중간, 기말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중간에 대해서는, 중간고사에 대해서는 제가 고지 드릴 테고, 다만 이 모든 과제들은 학기가 다 끝났을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2월 한 22일 날쯤에 12월 22일까지 이쪽으로 여기 경구계획서에 있는 이쪽 이메일, 이쪽으로 이제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종이로 출력해서 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메일로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다 취합을 해가지고 교수님이 채점하시고 저하고 교수님하고 같이 채점해가지고 이제 점수 교수님이 이제 지적을 해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의 자체는 교수님도 나중에 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강의가 진행되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피드백을 받는지도 다 이제 크로스 체크가 가능합니다. 지금 교수님 건강 문제 때문에 약간 그러시다는 거만 여러분이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수님 그런 말씀까지 안 하셨는데 이제 목에 이렇게 결절이 생겼는데 이게 까딱 잘못하면 지금 종양으로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러시는 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뭐 사실 직접 오프라인에서 만나가지고 교수님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스타일이 너무 올드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차라리 젊은 사람이 낫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뭐 제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또 만족을 못할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중간 기말 안내 드렸고, 그 다음에 과제를 안내 드려야 되는데, 과제는 뭐냐면 대단한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가 성적이 너무 비슷해요. 둘 다 너무 잘 썼어요. 그래서 점수가 너무 비슷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경계선에 걸쳐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B가 되고 한 사람은 A가 돼야 돼요. 그러면 째째하게 출석 가지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출석도 영향을 주지 않으면 출석마저 똑같다면. 그래서 사실은 별도 과제를 하나에서 2개 정도 나갈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링크를 달든지 아니면 그 영상을 직접 올리든지 해서
그 다큐멘터리, 아마 다큐멘터리나 또는 이제 일본의 정치나 뭐 현실 관련 영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옛날 구닥다리 영화 말고요. 최근에 나온 거. 좀 괜찮은 거.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상문을 적으시는 건데요. 근데 이 감상문이라고 하니까 보통 한 페이지 내서 두 페이지 적고 그냥 끝내려고 하시는데, 보통 한 페이지에서 두 페이지에서 끝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영화 관련해서 좀 유명한 영화 같으면 네이버나 다음에 가면 다른 사람들이 감상 뭐 비평 써놓은 거 있거든요. 그냥 그거 그냥 긁어다가 붙이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다 읽어봅니다. 제가 이미 다 읽어본 비평물은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이제 같은 주제라면 같은 글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여튼 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떤 영화를 봤을 때 아 이게 일본 정치를 그대로 일본 정치가 이 영화에 그대로 담겨 있구나. 현대 일본 정치가.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떤 관점에서 봤는데 내가 보니까 이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전개가 감상문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분량 제한을 두지는 않을 텐데 최소한으로 여러분이 상식선에서 쓰십시오. 그리고 이게 비교 평가 받는다는 것도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그 감상문을 제출하는 그런 과제가 하나에서 두 개 정도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변별력을 맞추려고 합니다. 하여튼 평가는 누구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실시간 강의를 하는 게 좋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만약에 실시간 원격 강의를 하게 되면 이제 뭐 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시간대에 다 어디 모여가지고 또는 이제 각각의 여러분의 집에서 이 시간대에 딱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들으시고 하셔야 되는데 실시간 강의를 하게 되면 사실 어떤 입장에서 보면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여러분한테 발제시키고 발표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온라인에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저희가 일방적인 강의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강의식 수업을 하는 건데 매체 활용해서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 같으면 토론식 수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냥 여러분이 발표하시는 거 보고 이렇게 보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만 해도 돼요. 그러면 시간 후딱 가니까 저는 편할지도 모르죠.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다 힘든데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하고자 저희가 녹화 강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녹화 강의를 하게 되면 동시간에 같은 시간에 같은 시간에 다 모여서 듣지 않는 안 좋은 면은 있지만 녹화 강의를 할 경우 여러분이 여러분의 학습 속도나 학습 내용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거를 내용을 본다든지 또는 언제 여러분이 보고 싶은 시간에 이걸 열어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녹화 강의의 가장 좋은 점이고요. 여러분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학년이 이제 뭐 4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지 않습니까? 나이 한두 살 먹은 것도 아니고 공부는 어차피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제가 늘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아메리칸 스타일은 뭐냐면 본인이 하고 그 결과에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대신 그 연구하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누가 이렇게 강제로 끌어다 앉히고 자시고 하진 않는 거예요. 그게 아메리칸 스타일입니다. 전형적인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되 저는 이제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자기주도형 학습을 좀 뭐랄까요 끌어가게 하는 게 저희 강의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본 정치론이다 보니까 뭐 듣긴 들었는데 난 저 내용은 솔직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뭔가 예를 들면 뭐 봅시다. 일본 자위대 능력과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리포트를 내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또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시험 나올 거니까 저희가 온라인으로 시험 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험 준비 공부하세요라고 해버리면 여러분은 자위대 능력이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도 이걸 딸딸 외워야 됩니다. 그럼 결국엔 여러분한테 남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나마도 방학 되면 기억이 흐릿해질 겁니다.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일본 정치론이라는 수업이 들어와서 내가 진짜 일본에 관해서 연구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이걸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특별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내가 일본에 가서 2년 살다 왔다.
그래서 살면서 내가 일본 정치에 대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고 싶다. 그럼 그거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해보고 싶은 걸 해볼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저희 강의의 가장 큰 어떤 그 주제의식이고 목표입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기억도 오래 남을 테고, 내가 주도해서 뭔가를 이끌어온 프로젝트니까. 대신 이제 그걸 평가하는 평가자 입장에서는 참 머리 솔직히 골치 아픕니다. 왜냐면 이거 일반적인 평가 시간 곱하기 한 두세 배 더 들어가거든요. 검증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 효과는 그 어떤 강의보다도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른 뭐 좀 긴박한,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이쪽 이메일을 보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긴박한 의문사항이 있다 그러면 제가 그 블랙보드에 최초 공지해둔 그 연락처로, 그 조교 연락처 말고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언제든지 문자 메시지나 카톡을 보내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통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언제든지 그건 연락을 하시고요. 24시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새벽 2시에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났다.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데 새벽 2시에 전화해도 되나? 또는 새벽 2시에 문자 보내도 괜찮을까? 괜찮습니다. 문자 보내세요. 그냥 제가 깨 있으면 답장 드릴 거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론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사는 세상은 24시간 열려있는 세상이라면 됩니다. 그만큼 세상이 빨리 굴러가고 또 필요한 걸 바로바로 해결을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한 그런 식의 소통은 뭐 저희가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그렇게 하시고요. 연락처는 블랙보드에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강의에 사용한 교재들이 보통 시청학 교재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잠깐만요. 뭐 이런 형태의 이제 파워포인트 자료를 저희가 교수님이 뭐 확보를 하셨든지 또는 본인이 작성을 하셨든지 해가지고 좀 조교가 이제 같이 만들었든지 해서 저희가 이제 강의에 활용을 하는데, 이걸 저희가 웬만하면 블랙보드에 올려드리고는 싶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직접 제작한 자료들은 이제 블랙보드에 올려도 상관없는데, 저희가 이제 좀 땡겨온 자료들이 있거든요. 참고 삼아 쓸 수 있는 자료들.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이건 서류로 돼 있어 가지고 읽어드려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이미지화가 안 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전자화가 안 된 자료들. 이런 것들은 블랙보드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저작권 문제도 있고, 또 이제 나중에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도 있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료가 필요하시면 개별적으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보내드리는 건 가능하고요. 여기 이메일로 개별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시면 저희 그분들한테는 개별적으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블랙보드 상에 이거를 갖다가 게시판에 다 게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라는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좀 독특한 저작권 자료들은 게시할 수 없는데, 저희가 이제 직접 제작한 자료들은 뭐 블랙보드 상에 올릴 수 있으니까 저희가 올려놓을 수 있는 건 올려놓고, 아닌 것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처리를 할 거고요. 일단은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로 했고요. 저희가 오프닝에 교수님 영상이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저희 강의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 했고, 이래서 이제 요번 주는 총 영상이 4개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오프닝 영상 짧은 거 하나, 그 다음에 이 1강 상편, 이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 1강의 상편입니다. 1강 상중하 이렇게 될 건데, 1강의 상편이 지금 끝이 났고요. 잠시 뒤에 1강의 이제 중, 그 다음에 1강의 하, 이렇게 두 편이 올라갈 겁니다. 저희가 웬만하면 3개를 다 붙여서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뭐냐면, 일단 이 프로그램이 OBS라는 이제 화면 캡처 자동 녹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게 안정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1시간 넘어가면 언제 갑자기 다운될지 모르는데, 다운이 되면 녹화했던 게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1시간 단위로 꼭 저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강사가 말을 하는데 쉬어야 됩니다. 1시간마다 한 번씩 쉬어야 돼요. 안 그러면 진이 빠져서 말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이 1시간 단위로 제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제 입장이 되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무엇보다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는데,
이 강의 내용, 이 강의 중에 나왔던 내용이나 저희 강의와 관련된 디테일한 내용은 절대로 외부에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뭐 이게 뭐 농담 삼아 또는 이제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또는 아는 교수님에게 이제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 결국에는 다 이제 저희 교수님이나 저한테 불이익이 돼서 돌아오고, 결국엔 제가 뭐 학교를 관둔다든지 강의를 더 이상 못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원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그럼 누가 얘기했는지 다 나중에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 사회생활 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정무 감각을 갖고 이 강의 내에서 들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좀 본인만 알고 있는 비밀로 좀 묻어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저도 이제 좀 더 편하게 여러분에게 많은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잠시 뒤에 이제 중편에서 뵙겠습니다.